해가 떠오를 무렵 콜로세움은 이미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아치들이 첫 번째 창백한 빗줄기를 붙잡았고 어제의 피는 여전히 돌 위에 그림자처럼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관람석 아래에서는 상인들이 목청껏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 애썼습니다. 올리브와 물탄 포도주로 가득 찬 바구니들, 아직 자리도 잡지 않은 군중을 위해 준비된 것들이었죠. 쇠창살 너머에서는 조련사들이 반쯤 굶주린 맹수들을 제자리에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털 사이로 튀어나온 사자들, 분노의 발을 구르는 코끼리들, 창살의 발톱을 긁어대는 표범들, 터널에서는 날카로운 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연습용 휘두름이 아니라 오늘 사람을 죽일 강철을 시험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로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가 함성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수만 명의 로마인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그들의 제국이 누구보다 완벽하게 만들어낸 그것에 굶주려서 말이죠. 죽음을, 오락으로 포장된 죽음을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잔혹함의 실험실이었죠. 황제들은 모래 위에 물을 가득 채워 해전을 재현했고 야생동물들을 굶겨서 긴장감을 극대화했으며 죄수들에게 신화 속 이야기를 연기하도록 강요했는데 그 결말은 진짜 시체로 끝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통제 기계, 깊숙이 짜여진 정책이었죠. 관람석에서 터져나오는 환호는 무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가로질러 메아리 칠 만큼 크게 외쳐진 충성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그림자 속으로 발을 내디디려 합니다. 이것들은 가장 잔혹하고 가장 비인간적인 원형 경기장의 행위들입니다. 로마에게조차 너무 지나쳤던 것들이죠. 피로 흠뻑 젖은 장례 의식부터 연극으로 치장된 처형까지 우리는 한 제국이 어떻게 고통을 박수갈채로 바꾸는 것 위에 자신의 영광을 세웠는지 밝혀낼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역사의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떠나는 우리의 다음 여정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세요.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첫 번째 검투사 전투는 황금빛 팡파르나 왕실 보라색 옷을 입은 황제들과 함께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장례식에서 시작되었죠. 기원전 264년 데시무스 유니우스 브루투스 스카이바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조각상이나 기도로 기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피로 기렸죠. 그들은 세 쌍의 노예들에게 무기를 쥐어주고 포름 보레이움에서 죽을 때까지 싸우도록 보냈습니다. 똥과 연기 냄새가 진동하는 가축 시장이었죠. 이것은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의무였죠. 아무누스, 죽은 자에게 빚진 책무였습니다. 그 뿌리는 로마 훨씬 너머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캄피아에서는 전사들이 무덤 앞에서 살해되어 불안한 영혼들을 달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살해는 전투로 바뀌었죠. 죽은 자들은 더 이상 무작위 희생자를 요구하지 않고 선택된 남자들 사이에 보석 같은 결투를 원했습니다. 한때 로마의 쓰라린 적이었던 삼리움족은 그런 시합을 자주 열었고 로마의 엘리트들은 그 관습을 열성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죽은 사람을 보물과 함께 묻는 것은 불을 보여주었죠. 피로 흠뻑 젖은 구경거리와 함께 묻는 것은 권력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기원전 3세기 무렵 로마의 지도자들은 이런 싸움이 조상을 기리는 것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치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을요. 한때 유피테르에게 바치는 엄숙한 제물이었던 종교 축제들이 검투사들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로원은 그것을 경건함이라고 포장했지만 군중은 진실을 알고 있었죠. 백성들을 충성스럽게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국가 주도의 폭력이었습니다. 갑옷조차도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초기 전사들은 정복당한 적들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무거운 방패를 든 삼리움인, 휘어진 칼을 든 트라키아인, 넓은 검을 든 갈리아인. 그들이 피 흘리는 것을 보는 것은 로마의 승리가 배기마다 다시 재현되는 것을 보는 거였습니다. 죽음은 선전도구가 되었고
피가 쏟아지면서 장소들도 커져갔습니다. 임시나무 관람석은 영구적인 원형 경기장으로 바뀌었죠. 수천 명이 모이는 폭력의 신전으로 말입니다. 경기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가족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것이 되었죠. 흘러내리는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똑같은 메시지를 속삭였습니다. 로마는 사람들을, 군대를, 심지어 죽음 그 자체까지도 지배한다고요. 당시 누구도 그것이 얼마나 멀리 갈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의식적 희생으로 시작된 것이 연극으로 변형되었고 의무는 집착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새로운 무기를 발견한 거였죠. 살아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것의 의미까지도 지배하는 힘을요. 그리고 일단 풀려나자 그 문은 결코 닫히지 않았습니다. 군중의 함성은 인간만을 위해 예약된 게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알려진 세계의 가장 먼 끝자락에서 끌려온 짐승들을 위해 천둥처럼 울렸죠. 북아프리카의 사자들, 코카서스의 표범들, 나일강의 악어들, 심지어 사막을 가로질러 끌려온 기린까지. 그들은 자연의 경이로 전시된 게 아니라 도살 축제의 먹잇감으로 선고받았습니다. 로마인들은 이런 쇼를 베나티오네스, 사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들은 생존에 관한 게 아니라 지배에 관한 것이었죠. 제국이 야생을 가둬서 즐거움을 위해 파괴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기원전 46년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유럽에서 처음 목격된 기린을 행진시키면서요. 그들은 그것을 카멜라파드, 반은 낙타, 반은 표범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에는 그런 생명체를 부를 이름이 없었거든요.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물은 감탄받지 못했습니다. 모래 위로 던져져 갈기갈기 찢겼죠. 메시지는 명백했습니다. 로마가 살아있는 가장 이상한 짐승들을 붙잡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살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서기 80년 콜로세움이 개장했을 때 티투스 황제는 한 축제에서 9천 마리가 넘는 동물들의 죽음을 감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의도적인 기아의 흔적이 새겨진 뼈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자들과 곰들이 사전에 약화되어 빠르고 피 튀기는 사륙을 보장했다는 증거였죠. 한니발 휘하에서 한때 로마 군단의 공포였던 코끼리들조차 원형 경기장으로 몰려가 환호를 위해 도살당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물류 자체가 연극의 일부였습니다. 이국적인 생명체들은 잡혀서 사막을 가로질러 운반되고 운명을 맞이할 만큼만 살아있게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대상들이 사슬을 매달고 타는 듯한 모래를 가로질렀습니다. 함대들은 나일강을 따라 그것들을 띄워보냈습니다. 조련사들은 로마에 살아있는 전리품을 전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해가 뜰 때마다 신선한 피를 요구하는 도시의 말이죠. 야생에서 표범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했습니다. 5만 명의 비명 지르는 관중 앞에서 우리에서 폭발하듯 튀어나오는 것을 보는 건 그건 눈에 보이는 권력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정복의 살아있는 기념품이었습니다. 제국의 손길이 한계를 모른다는 증거였죠. 일부 황제들은 이런 사냥을 자신만의 개인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화려한 쇼맨이었던 코모두스는 헤라클레스 복장을 하고 원형 경기장에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수백 마리의 동물들을 직접 학살했습니다. 그는 짐승들 사이에 신처럼 보이고 싶었죠. 하지만 모두가 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활을 든 연약한 자아였죠. 사냥은 종종 조작되었습니다. 동물들은 사슬에 묶이거나 불구가 되거나 반쯤 굶겨졌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보장된 승리를 만끽할 수 있었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를 존경해서가 아니라 황제가 사냥할 때 침묵은 치명적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환호 뒤에서 더 조용한 비극이 펼쳐졌습니다. 데다 플리니우스 같은 고대 작가들은 수십 년간의 로마 학살 이후 희귀종들이 고향에서 어떻게 사라졌는지 경고했습니다. 사자, 표범, 심지어 코끼리까지도 제국의 구경거리에 대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 멸종 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콜로세움은 단순한 죽음의 극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파괴공이었죠. 하지만 로마에게 멸종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 그 자체가 포획되고 굶겨지고 재미를 위해 파괴될 수 있다는 환상이었습니다. 모래 위의 모든 사체는 제국의 통제라는 벽에 또 하나의 벽돌이었습니다. 검투사를 떠올릴 때 당신은 고귀한 전투에 갇힌 두 명의 동등한 전사를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현실은 훨씬 더 뒤틀려 있었습니다. 로마는 불균형 속에서 번성했습니다. 잔혹함을 위해 설계된 시합들 위해서요. 그들은 기괴한 무기들을 만들었고 터무니없는 규칙들을 부과했으며 누구도 진정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들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일부 희생자들은 전혀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죄수들과 사형 선고받은 범죄자들이 광대 옷을 입고 원형 경기장으로 떠밀려 들어왔고 나무 검을 쥐어받았으며 노련한 살인자들을 상대로 죽으러 보내졌습니다. 군중은 운명 지어진 자들이 허우적대며 쓰러지는 걸 보며 야유했죠. 스포츠로 깔끔하게 위장된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무기조차도 등장인물이 되었습니다. 레티아리우스는 어부의 그물과 삼지창으로 싸웠고 세쿠토르와 맞붙었는데 그의 매끄럽고 둥근 투구는 그물을 비껴나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긴장감이었죠. 그물이 포획할지 검이 뚫고 나갈지에 대한 살아있는 수수께끼였습니다. 로마인들은 그 긴장을 탐욕스럽게 삼켰습니다. 시합이 무대 연극만큼이나 각본대로 진행될 때조차도 말이죠. 숫자는 더욱 외설적으로 커졌습니다. 때로는 한 명의 검투사가 여러 명의 적들과 맞서 던져졌습니다. 다른 날엔 전체 부대들이 소형 군대처럼 충돌하면서 원형 경기장 바닥을 부서진 방패, 그리고 절단된 시체들의 통프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신선함이 흐려지면 그들은 더 멀리 손을 뻗었습니다. 여성 검투사들, 글라디아트리케스가 서기 1세기의 모래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유베날리스 같은 작가들은 그들을 조롱했지만 기록들은 그들이 실제로 싸웠음을 증명합니다. 난쟁이들을 상대로, 짐승들을 상대로, 심지어 서로를 상대로도요. 그들의 존재는 성별 경계를 흐리게 만들었지만 더 어두운 진실을 강화시켰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누구도 구경거리에 대한 로마의 갈망을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요. 투구조차도 고문의 무기였습니다. 일부는 시야를 좁히거나 소리를 막아서 전사들이 반쯤 눈이 먼 채 비틀거리게 만들었고 관객들은 웃음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너무 무거워서 고개를 드는 것 자체가 싸움이 되었죠. 갑옷이 항상 보호였던 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처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전용 연극들이 등장했습니다. 검투사들이 야만인 복장을 하고 로마에게 패배한 적들을 흉내내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들의 필연적인 패배는 제국이 항상 승리한다는 것을 모두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모든 불공정한 대결, 모든 이국적인 변주, 모든 성별을 뒤바꾸는 묘기는 군중을 충격받게 하고 순종하게 하며 더 많은 것을 애걸하게 만들도록 신중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콜로세움은 결코 반복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잔혹함들을 발명했고 항상 다음 전율을 사냥했습니다. 정오 무렵 아침의 결투가 모래를 흠뻑 적시고 군중이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하면 원형 경기장은 기어를 바꿨습니다. 전투는 죽음을 중심 무대에 놓은 연극으로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것을 담나티오 아드 베스티아스, 짐승들에게 내리는 선고라고 불렀습니다. 선고받은 자들에게 그것은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거부할 힘이 없는 각본이었죠. 범죄자들, 탈영병들, 반역적인 노예들, 전쟁 포로들, 그들 모두는 신화로 위장된 처형에서 원치 않는 배우들이 되었습니다. 각 희생자의 처벌은 그들의 죄와 일치했습니다. 도둑들은 늑대들에게 갈갈이 찢겼습니다. 방화범들은 산채로 불탔습니다. 반역자들은 사자들에게 던져졌습니다. 모든 장면은 진짜 피로 쓰인 도덕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믿음을 흔들 수 있었습니다. 다키아 승리 이후 트라야누스 황제의 축하 행사 동안
수천 명의 포로들이 103일이라는 무자비한 기간에 걸쳐 학살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작위 학살이 아니었습니다. 조직되어 있었고 음울한 드라마의 막처럼 속도가 조절되었습니다. 다음 공포가 도착할 때까지 관객을 긴장하게 만들도록 제작된 모든 죽음이었습니다. 동물들은 이 악몽의 스타였습니다. 사자들은 풀어놓기 전에 광기로 몰아갈 정도로 굶겨졌습니다. 구덩이에 사슬로 묶인 곰들은 갑작스런 분노로 자극받았습니다. 귀중한 표범들조차 떨고 있는 희생자들에게 풀려났습니다. 불확실성, 짐승이 빠르게 공격할지 먹잇감을 가지고 놀지는 관람석을 더 많은 것을 위해 울부짖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잔혹함이 전설의 옷을 입고 왔습니다. 죄수들은 운명 지어진 영웅들을 연기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야생 짐승들에게 갈기갈기 찢기는 오르페우스, 머리 위로 독수리들이 빙빙 도는 가운데 사슬에 묶인 프로메테우스, 이것들은 더 이상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피로 흠뻑 젖은 공연들이었고 모래가 그들의 무대였습니다. 로마에서 죽음은 항상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연극이었죠. 피 흘리며 조롱하는 연극이었습니다. 선고받은 자들에게는 죽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죽음을 공연해야 했고 자기 자신의 몸으로 로마의 신화들을 연기해내야 했습니다. 처형은 사리가면을 대신하는 기괴한 연극이 되었고 각본은 항상 고통으로 끝났습니다. 잔혹함은 야생 짐승들을 훨씬 넘어 뻗어나갔습니다. 동방에서 빌려온 십자가형이 원형 경기장 안쪽에서 바로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남녀가 목재에 못 박히는 동안 상인들은 포도주를 외쳐 팔았고 아이들은 근처에서 놀았습니다. 불도 구경거리에 합류했습니다. 죄수들은 튜니카 몰레스타 안으로 강제로 들어가야 했죠. 송진의 흠뻑 젖은 옷에 그 다음 불이 붙여졌습니다. 인간 횃불들이 몸부림치며 연기가 하늘로 소용돌이 쳤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가 쓰디쓰게 썼듯이 그들은 살아있는 횃불들이었습니다. 이런 살인들은 단순히 병적인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살에 새겨진 선전 경고였습니다. 로마를 거역하면 수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천히 죽을 것이라는 것이요. 모두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세네카는 정오의 처형들이 영혼을 굳게 만들어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더욱 잔인하게 만든다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항의는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처벌의 전율을 위해 온 군중의 천둥 속에 익사했습니다. 로마의 상상력은 모래와 검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황제들이 도시 안에 대양을 요구했습니다. 모이 해전 나우마키아는 미친 규모의 구경거리였는데 물 그 자체가 무기가 되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기원전 46년에 선례를 만들었는데 티베르 강 근처에 거대한 수조를 파고 물과 진짜 배들로 채웠습니다. 수천 명의 운명 지어진 포로들이 배에 떠밀려 올라가 라이벌 함대로 싸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박수를 위해 죽도록 선고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화살, 투석기, 그리고 강철이 수조를 떠다니는 도살장으로 바꿨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광기를 확장했습니다. 기원전 2년 그는 거의 2000x 1200 로마피트에 달하는 수조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만 맞춤형 수로 아쿠아 알시에티나를 사용했습니다. 30척의 전함이 그곳에서 충돌했고 각각 죄수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살아서 떠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죠. 로마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 바다를 명령할 수 있었고 자연조차 제국의 변덕에 굴복했습니다. 서기 52년 무렵 클라우디우스는 더 나아갔습니다. 또 다른 나우마키아를 무대에 올리기 위해 푸치노 호수를 배수시켰죠. 포로들이 그를 오싹한 경례로 맞이했을 때 모리투리테, 살루탄트, 죽게 될 자들이 당신께 경례합니다. 역사는 가장 잊혀지지 않는 대사 중 하나를 얻었습니다. 리허설된 것이든 절망적인 것이든 그것은 소품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의 절망을 요약했습니다. 불 역시 그 자체의 섬뜩한 신화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송진에 젖은 튜닉을 입은 희생자들은 불타는 운명을 맞는 영웅들로
캐스팅되었습니다. 독에 의해 소멸되는 헤라클레스나 불꽃에 손을 대며 충성심을 시험하는 무키우스 스카이볼라. 군중은 이 영웅들이 비명 지르는 걸 보며 웃었고 그들의 용맹은 제로 줄어들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조롱으로 바뀌었습니다. 콜로세움의 건축물조차도 로마의 지배에 대한 욕구를 먹여 살렸습니다. 티투스와 나중에 도미티아누스 휘하에서 기술자들은 원형 경기장 아래에 수로들을 만들어 더 작은 해전쇼를 위해 모래가 물에 잠기게 한 다음 날 전투를 위해 물을 빼낼 수 있게 했습니다. 잔혹함은 공학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물, 불, 살, 모든 것이 로마의 통제 연극에서 소품이었습니다. 포로들을 익사시키고 몸을 살아있는 횃불로 바꾸며 신화를 학살로 굽히는 것, 그것이 권력이었습니다. 황제들은 사람을 통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소 그 자체의 지배자로 자처했죠. 1세기 후반 무렵 처형은 더 이상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창의적인 악의로 흘러내리는 각본이었고 문화적 전설들을 굴욕의 도구로 뒤틀었습니다. 서기 80년 콜로세움 개막 경기들을 예로 들어보죠. 시인 마르티알리스는 오르페우스로 캐스팅된 배우를 기록했는데 노래로 짐승들을 길들인 음악가였죠. 신화에서는 동물들이 그의 리라에 매혹되어 앉아 있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는 공연 중간에 곰 한 마리가 풀려났고 가수를 물어뜯어 죽였습니다. 예술은 패러디로 바뀌었고 아름다움은 도살로 바뀌었습니다. 또 다른 희생자는 다이달로스를 연기하도록 강요받았는데 밀랍과 날개로 크레타를 탈출한 발명가였습니다. 비행을 흉내내기 위한 조잡한 장치에 매달려서요. 그는 잠시 날아올랐다가 아래의 짐승들에게로 추락했습니다. 마르티알리스는 농담을 던졌죠. 그 사람은 진짜 깃털을 원했을 게 틀림없어. 시인의 재담이 한 남자의 공포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모든 것 중 가장 기괴한 것은 파시파에의 신화였을 겁니다. 황소를 욕망하도록 저주받은 여인이죠. 한 쇼는 기계적 짐승과의 그녀의 악명 높은 결합을 무대에 올렸고 처형, 굴욕, 그리고 포르노그래피를 흐리게 만드는 사례가 뒤따랐습니다. 오만에 대한 경고가 공개적 굴욕이 된 것입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로마는 자신의 백성을 소유한 것처럼 신화도 소유했습니다. 영웅들, 악당들, 왕들, 여왕들, 누구도 죽음의 행렬에서 소품으로 다시 쓰이는 것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관중들에게 이런 장면들은 진지한 시합들 사이의 사이드쇼였습니다. 선고받은 자들에게는 의상을 입은 고통스러운 종말이었습니다. 로마에게는 살로 만들어진 선전이었고 국가가 자신의 전설들의 의미조차 다시 쓸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이야기들은 잉크나 대리석으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피부에 낙인 찍히고 뼈에 태워졌으며 침묵이 모래를 삼킬 때까지 박수를 받았습니다. 통치와 날것의 집착 사이의 선은 흐려졌고 황제의 변덕이 누가 살고 누가 죽으며 어떻게 죽을지를 결정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야만적인 기분으로 악명 높았던 칼리굴라는 한 번은 쇼 중간에 동물이 떨어지자 무심코 관중석에서 관람객들을 끌어내려 그 공백을 채우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유혈을 보러 왔다가 그것의 일부가 되어버렸죠. 자신의 이미지에 중독된 네로는 원형 경기장을 개인 무대로 취급했습니다. 죄수들은 연극 속 비극적 영웅들의 옷을 입었고 그 다음 각본상의 운명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형되었습니다. 네로는 그것을 예술이라 불렀습니다. 로마는 속삭였죠. 광기라고요. 그리고 나서 코모두스가 왔습니다. 궁극의 쇼맨 황제가요. 헤라클레스로 망토를 두르고 곤봉과 활을 들고 콜로세움으로 돌진했는데 박수를 보장하기 위해 미리 불구로 만든 수백 마리의 동물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공연을 위해 국고를 탕진했고 국가를 말려버리면서 겁에 질린 군중으로부터 환호를 강요했습니다. 만족하지 못한 그는 검투사들도 상대했지만 모든 유리한 조건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된 상태에서만 그랬습니다. 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박수는 의무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원형 경기장을 편집증의 무기처럼 휘둘렀는데
횃불빛 아래 한밤의 사냥을 무대에 올려 로마를 불안하게 유지했고 오락이 언제 공포로 바뀔지 확신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선한 황제들조차 면역되지 않았습니다. 정의롭고 유능한 것으로 기억되는 트라야누스는 103일간의 경기로 승리를 기념했습니다. 수천 명의 죽음이 권력의 축하 행사로 접혀 들어갔습니다. 구경거리는 자아를 키웠지만 대가를 치렀습니다. 칼리굴라와 코모두스는 둘 다 폭력적으로 죽었고 국정이 아니라 피로 쓰인 연극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들을 들어올렸던 원형 경기장이 그들의 광기도 드러냈습니다. 모든 로마인이 환호한 건 아니었습니다. 철학자들, 시인들, 초기 기독교인들은 더 조용한 기록을 남겼는데 대리석 아래의 부패를 본 것이었습니다. 세네카는 정오의 처형들이 자신을 굳게 만들었다고 고백했는데 영혼을 정화하기보다 공감을 벗겨냈다고요. 폭력은 그가 경고하기를 원형 경기장 벽을 넘어 스며들어 일상을 오염시켰습니다. 키케로는 수십 년 전의 용맹을 칭찬했지만 잔혹함을 위한 잔혹함은 비난했습니다. 비록 그조차도 폭도들이 관대함의 증거로 경기를 요구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요. 통치한다는 것은 짐승을 먹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원형 경기장은 박해이자 동시에 증거였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사자들에게 던져지거나 산채로 불태워졌고 그들의 죽음은 대중 오락으로 뒤틀렸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그 쇼들을 잔혹함의 씨앗이라고 불렀고 불의를 스포츠로 환호하는 제국을 고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경기들은 재산을 집어삼켰습니다. 제국 후기 무렵 통치자들은 전임자들을 능가할 만큼 웅장한 구경거리를 쫓다가 스스로를 파산시켰습니다. 한때 힘을 과시했던 것이 절망의 행위가 되었습니다. 문화적으로 그 욕구는 로마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했습니다. 한때 규율을 존중했던 시민들이 이제는 싼 빵과 끝없는 서커스를 요구했습니다. 유베날리스는 이 갈망을 빵과 서커스라는 표현으로 조롱했습니다. 그에게 구경거리에 대한 갈망은 로마가 공화정 뿌리로부터 얼마나 멀리 표류했는지를 배신했습니다. 국경이 갈라지고 자금이 말라가면서 원형 경기장들은 무너졌습니다. 5세기 무렵 여전히 거대했던 콜로세움은 텅 빈 채 서 있었고 그 모래는 침묵했으며 그 함성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질문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환락을 즐기도록 훈련시킨 사회가 진정으로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역사의 판결은 그렇지 않다고 시사합니다. 오늘날 콜로세움은 흉터를 지녔지만 당당하게 우뚝 서 있습니다. 그 터널을 걸어보면 여전히 메아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쇠가 부딪히는 소리, 짐승들의 포효, 하나로 솟구치는 5만 명의 목소리를요. 돌은 감탄하기 쉽습니다. 더 어렵고 더 정직한 것은 그 목적을 기억하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느껴질 때까지 리허설된 잔혹함을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들은 단순히 피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통제에 관한 것이었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웃고 복종하는지를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냥, 모든 처형, 비명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모든 신화는 같은 목적에 이바지했습니다. 권력을 영원해 보이게 만드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폐허에 새겨진 경고입니다. 폭력을 찬양하는 문명은 결국 자신의 박수갈채 아래 무너진다는 것이요. 그러니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이런 구경거리들 중 어떤 것이 사냥들, 살아있는 횃불들, 혹은 자신의 쇼에 취한 황제들이 로마의 가장 어두운 영혼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로마의 잔혹한 오락들 속으로의 이 탐험이 여러분을 사로잡았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역사의 그림자 속으로 떠나는 우리의 다음 여정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때까지 기억하세요. 콜로세움은 지금 조용할지 모르지만 잔혹함의 메아리는 여전히 돌들 사이로 숨쉬고 있습니다.